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 비만 치료제 시장의 미래에 대한 건데, 이게 시작부터 질문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 매일 먹는 알약,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 이 중에서 과연 누가 진짜 승자가 될 거냐는 거죠. 솔직히 저는 이거 보기 전까지 막연하게 그래도 결국엔 먹는 약이 최고 아닐까 이랬거든요.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예상하고 실제 이 시장을 쥐고 있는 거대 제약사 그 빅파마의 계획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랑 실제로 이 시장을 설계하는 플레이어들이 그리는 그림이 다르다는 거죠. 그 간극이요. 네, 그 간극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의 바이오 기업 펩트론이 왜 여기서 중요하게 떠오르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약 바이오 시장 전체의 큰 흐름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한 기업의 기술, 재무 상태, 그리고 글로벌 정치 상황 전혀 달라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엮이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통념과 진실, 그 차이부터 한번 보죠. 자료에 따르면 보통 시중에서는 주 1회 주사제가 한 40%,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이 또한 40%, 네네, 비슷하게. 그리고 월 1회 같은 장기 지속형은 뭐 한 10% 남짓 이럴 거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편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틀렸다는 건가요? 한마디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일라일린이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빅파마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들은 그냥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거의 시장의 룰을 만드는 설계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들 내부 자료나 전략을 보면 주사제와 경구용 시장 점유율을 7대 3, 심지어는 8대 2 정도로 보고 있어요. 8대 2요? 네, 주사제가 압도적일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4대 4 구도랑은 전혀 다른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와, 주사제가 그렇게까지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근데 그 월 1회 주사처럼 약효가 길게 가는 약에 대해서 늘 나오는 반론이 있잖아요. 한 번 맞으면 약이 몸에 오래 있으니까 혹시 부작용 생기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요. 바로 이 자료가 지적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상식적으로 약효가 한 달 가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몸에서 약을 뺄 수도 없고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시고요. 그 답을 약동학 데이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죠. 약의 움직임이요? 네, 매일 약을 먹거나 매주 주사를 맞으면 혈중 약물 농도가 롤러코스터처럼 뾰족하게 확 치솟았다가 뚝 떨어져요. 이걸 피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몸이 계속 충격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피크 지점에서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확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약효가 제일 셀 때 몸이 힘들어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맞는 장기 지속형은 어떨까요? 약물이 서서히 나오면서 혈중 농도를 최고점이랑 최저점 사이에서 아주 잔잔한 파로처럼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급격한 피크가 없군요. 네. 없으니까 몸이 받을 스트레스가 훨씬 적고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 확률이 더 낮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빅파마가 부작용 컨트롤도 안 되는 기술에 수십조 원을 투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뾰족한 충격이 반복되는 것보다 잔잔하게 유지되는 게 몸에는 덜 부담스럽다는 논리. 이해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빅파마가 그리는 궁극적인 그림, 최종 목표는 대체 뭔가요? 자료에 따르면 그건 바로 연 1회 주사제입니다. 연 1회요? 네, 장기 지속형 기술의 끝판왕이죠. 매년 가을에 우리 독감 예방접종 맞듯이 1년에 딱 한 번 주사 맞고 1년 내내 체중 관리 끝. 이게 그들이 꿈꾸는 시장의 모습이에요. 와, 1년에 한 번. 진짜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럼 먹는 약은요?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사라지진 않겠지만 주류가 되긴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주사를 병적으로 무서워하는 분들을 위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주사 치료로 목표 체중까지 뺀 다음에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요법 이런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메인이라기보단 부조적인 역할이네요. 네,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는 게 빅파마의 판단인 셈입니다. 연 1회 주사가 최종 목표라. 그렇다면 이 장기 지속형 기술이야말로 진짜 미래 시장의 핵심 열쇠라는 거네요.
이 자료에서 유독 한국의 펩트론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군요. 맞습니다. 펩트론의 스마트 데포라는 플랫폼 기술 때문인데요. 이 기술의 차별점은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정밀 제어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밀 제어요? 그냥 약효가 오래 가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다른 기술들은 그냥 약물이 몸 안에 오래 머물게 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스마트 데포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만 약물이 나오도록 정밀하게 설계됐어요. 비유하자면 그냥 댐에 물을 가두어두는 게 아니라 가뭄일 때랑 홍수일 때를 다 계산해서 필요한 만큼만 수문을 정교하게 여닫는 뭐랄까 지능형 댐 같은 거죠. 와, 그냥 물탱크가 아니라 지능형 댐이라니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런 정밀함 때문에 일라일릴리 같은 거대 기업들이 펩트론한테 특히 주목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살만 빼는 약이 아니라 근손실도 막아주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여러 약물을 하나의 주사에 담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정밀 제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기술력 말고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이라는 이 외부 변수가 펩트론한테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라는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지정학적 요인이죠. 현재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그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중국의 우씨 같은 특정 바이오 위팍 생산 기업들을 미국 정부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빼려는 법이에요. 아, 대놓고 중국 기업을 겨냥한 거네요. 그렇죠. 중국 바이오 기업이랑 손잡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게 펩트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일라일릴리 같은 빅파마들이 바로 그 중국 우씨랑 아주 긴밀한 파트너였거든요. 아, 네. 신약 개발부터 생산까지 많은 걸 의존해 왔는데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파트너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갑자기 파트너 자리가 텅 비어버린 거죠.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겠네요. 네.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데 기술력도 있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는 완벽한 대안으로 한국의 펩트론이나 SK팜테코 같은 기업들이 급부상하게 된 겁니다. 와, 기술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운까지 따라주는 형국이네요. 완벽한 기회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넘겨보니까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인,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돈 문제가 딱 나오네요. 네, 그게 가장 아픈 부분이면서 지금 펩트론이 마주한 가장 큰 허들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당장 회사를 운영하고 연구를 계속할 자금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럼 이 위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일라일 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 이걸 성공시키는 거예요. 아, 계약금. 맞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보통 수천억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전체 계약금 중에 일부, 업프론트라고 하죠. 이 계약금을 즉시 받게 되거든요. 이 돈이 들어와야 당장 자금난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그 계약서 도장 하나에 달려있는 거네요. 과언이 아닙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골든 티켓을 주기 직전인데 주머니에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말리는 국면이겠어요. 마침 자료에서도 주가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는 이 하락을 분석하면서 과거 패턴에 주목을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펩트론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40% 정도의 조정을 거치는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아, 과거에도 그랬군요. 네. 물론 이번에는 주가가 워낙 폭발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같은 40%라도 하락 금액 자체가 훨씬 커 보여서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는 건 흥미롭네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현금 부족 문제는 그냥 기술적 조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훨씬 심각한 리스크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분명 그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죠. 하지만 자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대가 공포에 질려서 던질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패턴이나 기업의 본질 가치를 고려했을 때 분할 매수를 생각해 볼 만한 기회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지슬릴리와의 계약이 결국 성사될 것이라는 믿음이겠죠. 공매도가 많다는 점도 지적되던데요. 이건 보통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위험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많다는 건 그 자체로 분명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엄청난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이라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투자자들이 잔뜩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기다리던 릴리와의 계약 체결이라는 특급 호재가 갑자기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투자자들은 손실을 줄이려고 빌려서 팔았던 주식을 시장에서 미친 듯이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이걸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하니까요. 네. 이 과정에서 기존 매수세에 숏 커버링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세라 폭발하고 주가가 수직으로 치솟는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큰 만큼 반대로 터졌을 때 파괴력도 엄청날 수 있다는 거죠. 와. 개별 기업 상황도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에 정부 정책이나 시장 분위기 같은 거시적인 변수까지 엮여 있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꽤 적극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정책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펩트론 같은 종목에는 긍정적인 수급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펩트론의 계약이라는 이 강력한 호재가 이런 시장의 훈풍과 딱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에 터져준다면 그냥 한 종목의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침체됐던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의 활기를 불어넣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니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장기 지속형 기술로 넘어가고 있고 펩트론은 그 핵심 기술에 미중 갈등이라는 순풍까지 등에 업었고요. 네. 하지만 바로 눈앞에는 자금 고갈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고 이걸 해결할 열쇠는 기술 이전 계약 하나뿐인 상황.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의 역사적 패턴, 공매도라는 변수, 그리고 시장 전체 흐름까지 정말 복잡하고도 흥미진진한 국면이네요. 네,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은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에 찍힐 도장 하나죠. 모든 게 그 하나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라이 릴리의 협상 책임자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제가 릴리의 협상가라면요. 네, 눈앞의 파트너는 정말 탐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지만 당장 현금이 급해서 애가 타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당신은 어떤 전략을 취하시겠습니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상대의 애를 태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보노디스크 같은 최대 경쟁사에게 이 귀한 기술을 뺏기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도장을 찍고 우리 편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이 딜레마에 대한 당신의 답이 어쩌면 펩트론의 아주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